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인벤터 최신 버전인 2022 버전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2014 이상 버전이면 옵션 설정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하위 버전들도 해당 강좌를 보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벤터 옵션 설정 방법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인벤터를 실행하시면 이쪽 탭 메뉴에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탭에 가신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옵션 창이 뜨는데 일반 메뉴에서 우선 변경이 될 건 텍스트 모양의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8이랑 9가 있죠. 인벤터는 글자 크기를 8이랑 9뿐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9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주석 축적이라고 있죠. 이 주석 축적 크기를 2 아니면 3 정도로 여러분들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석 크기를 한 2.5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석 축적이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할 때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물체를 그릴 때 나오는 이제 이 점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 크기가 조금 커야지 우리가 그릴 때 편하기 때문에 이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네옴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시작 시 네옴 표시, 최근 문서의 최대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를 풀면 이제 시작 시 네옴 표시가 안 되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인벤터 시작 시 네옴이 표시가 됩니다. 최근 문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작 시 네옴이 표시가 되죠. 현재 여기 보이시는 최근 문서가 몇 개까지 나타낼 건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용이 안 좋으신 분들 이 값을 너무 올리시면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값을 25 정도로 변경해 주시고, 인벤터를 시작할 때 좀 버벅이신 분들은 시작 시 네옴 표시 체크를 해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색상 메뉴에 가시면 인벤터 인터페이스 색상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강조 표시에 보시면 사전 강조 표시 사용이나 향상된 강조 표시 사용이라고 있죠. 이 옵션은 제 어셈블리 강사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우선 체크를 2개 해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강조 표시가 다 꺼졌으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도 이제 부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사전 강조 표시 사용을 체크한 다음에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강조 표시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테두리에 강조 표시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부품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옆으로 가져가면 선택한 부품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 테두리 표시가 되고,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강조 표시가 또 사용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향상된 강조 표시 사용 체크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부품 전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 표시가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되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부품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이제 파란색이 전체 이런 식으로 다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 표시 옵션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UI 테마라고 있는데 이 옵션이 드디어 인벤터 2022년 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밝게 어둡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밝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인벤터 인터페이스 색상이 밝은 톤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UI 테마를 누르신 다음에 어둡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 짙은 회색 톤의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됩니다. 두 개의 인터페이스 색상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색 톤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눈이 덜 피로해요. 원래 진작에 추가해줄 옵션인데 왜 이제서 추가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역시 짙은 회색 톤이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죠. 맥스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색상을 보시면 회색 톤이기 때문에 눈이 덜 필요합니다. 맥스도 인벤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제 밝게 어둡게 두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오토데스크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예전 버전은 이렇게 전부 다 밝은 색상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버전업이 될수록 점차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색상을 좀 어둡게 다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든 맥스는 좀 예전 버전부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어둡게 가능했는데 인벤터는 왜 2020년 버전부터 변경이 가능하게 했는지 의문이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준 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UI 템은 무조건 어둡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이 훨씬 덜 필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캠퍼스의 색상 체계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릭해 보시면 이제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사용해봤는데 이 어둡게가 제일 낫더라고요. 만약에 밝게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색상은 어두운데 배경 색상은 이런 식으로 밝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색상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배경 색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어둡게를 제일 추천드려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반상경이라고 있는데 기본값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에서는 렌더링이나 재질을 줄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무에서 렌더링을 할 일이 있던가 제 포트폴리오 강좌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은 이 반사환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우선 반사환경이 기본값 크롬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현재 비스톤에 이제 메탈 재질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맵이 크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사 환경맵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는 검색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갈릴레오 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사 환경맵이 갈릴레오 둠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스톤 메탈 재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재질은 아까 크롬이랑 똑같은데 반사 환경맵에 따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 맵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맥스에서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자, 제가 현재 이 주전자 이런 메탈 재질을 줬습니다. 주변 환경 맵 없이 제가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냐면 현재 이제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이라서 이제 위쪽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 바닥 이런 식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흰 색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 주변 환경 맵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자,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완전 다르죠? 분명히 똑같은 재질인데 이건 진짜 스댄같이 표현이 되죠.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뷰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변 환경맵이 360도로 다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주전자가 실제처럼 렌더링 되려면 주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주변 환경을 저희가 실제로 다 모델링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맵으로 넣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맵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맵을 이제 HDRI 맵이라 부릅니다. 실제 공간을 이제 파노라마로 360도 촬영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긴 HDRI 맵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죠. 분명히 똑같은 재질인데 주변 환경 맵에 따라 이렇게 결과물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른쪽은 진짜 스댄 같은 느낌, 왼쪽은 조금 이제 황동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렌더링을 할 때는 이 주변 환경 맵 HDRI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맥스에서는 저 주변 환경 맵을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수천 수백 개 HDRI 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에서는 보시면 이제 꼴랑 한 10개 정도뿐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갈릴레오 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표시 메뉴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상 옆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이 뜨는데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인벤트 파일을 열어서 부품을 설계할 때 기본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변경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처라고 있죠. 이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꺼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사이프시 모델링 할 때 널링을 넣었죠. 근데 그 널링이 이미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가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널링을 넣어도 널링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체크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널링을 넣었을 때 널링 이미지 파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적 비주얼 스타일의 광성 추적 사용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어셈블리나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분 아니시면 체크를 해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어셈블리나 인벤트에서 렌더링 거신 분들 이런 식으로 광성 추적을 체크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광성 추적을 체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타일의 사실적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실적을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벤트에서 렌더링을 걸어요. 뭐 맥스의 V-Ray만큼 퀄리티는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인벤트에서도 렌더링 이런 식으로 퀄리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렌더링을 걸려면 광성 추적이 체크됐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걸리는 겁니다. 설정을 다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위쪽에 보시면 이라고 응용 프로 설정 사용이라고 했죠. 이걸 체크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때까지 설정한 값들이 적용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화면 표시에 보시면 뷰 전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뷰큐브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뭐 돌리고 근데 이 속도가 현재 기본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고3분들은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뷰 전환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0.15 정도 사용을 합니다. 너무 줄여버리면 뷰가 훅훅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한 0.15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적용한 다음 확인해보시면 이제 뷰가 훅 빨리 전환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뷰 전환 내린 건 못 참지.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줌 동작의 방향 반전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기본값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휠을 위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아웃이 되죠. 그 다음에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제 줌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인벤터를 배우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오토캐드를 먼저 배우고 온단 말이죠. 오토캐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줌인이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줌아웃이 됩니다. 맥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줌인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줌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인데 인벤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제 줌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면 줌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줌 동작에서 방향 반전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 눌러보시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줌인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줌아웃이 됩니다. 원래 이제 오토캐드나 맥스처럼 변경이 되는 거죠. 솔리드웍스 이렇게 인벤트처럼 이제 줌 반전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줌 반전 기능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멘붕. 근데 줌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 이렇게 줌이 되는 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부드럽게 하시려면 키보드 F3번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타나면 이제 마우스를 이제 왼쪽으로 누르신 다음에 위쪽으로 쭉 당기시고 그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드럽게 줌도 일어납니다. 아니면 스크롤 힐 민감도라고 있는데 이 민감도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줌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줌이 일어나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3D 마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영화처럼 부드럽게 이제 줌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줌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주 신기하죠. 3D 마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사용하시고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이제 저렴한 건 10만원 정도 하고 이제 무선 기능이고 좀 비싼 거는 30만원 정도까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원점 3D 표식이라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원점 3D 표식이 표시, 그 다음에 원점 XYZ축 레이블 표시라고 있습니다. 위에 걸 체크한 다음에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3D 표시가 표시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원점 XYZ축 레이블 표시를 체크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XYZ축 레이블 표시가 됩니다. 저건 이제 쉽게 말해 CAD에서는 좌표계, 맥스에서는 이제 트랜스폼 기지모라고 부르는데요. 저 3D 표시기는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무조건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때는 3D 공간 개념이 없고 어디가 X축인지 Y축인지 잘 모를 뿐더러 내가 지금 어디 축을 기준으로 제품 모델링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 보기 동작에 보시면 이제 최소 회전 수행이랑 로컬 좌표기의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치한 다음에 돌출 같은 기능을 3D로 올리면 최소 회전 수행으로 되어 있으면 3D로 만들 때 최소한의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명령을 사용할 때 정렬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뷰에서 최소한의 회전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컬 좌표기를 해놓으면 스케치 후 3D를 만들 때 로컬 좌표기에 고정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설계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로컬 좌표기 정렬이 편해서 로컬 좌표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 메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전, 성능, 품질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에 맞춰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 PC 성능이 좀 별로다 그러신 분들은 안전 해주시고요. 내 PC 성능이 어느 정도 쓸만하다 그러신 분들은 성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PC는 커스텀 수능의 슈퍼컴퓨터다 그러신 분들은 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변경한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컴퓨터 성능에 맞게 이건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메뉴에서 구속 조건 설정해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 설정상이 때문에 이 체크된 거 있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스케치를 할 때마다 옆에 구속 조건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보기 불편하고 귀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지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치수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수를 입력할 때마다 치수 변지창이 떠요. 그래서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전부 다 체크 해지를 전부 다 하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축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체크를 해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저희 고토카에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죠.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근데 저희 고토카드 옵션 설정할 때 동적 입력을 끄죠. 동적 입력이 이런 식으로 켜져 있으면 스케치를 할 때 옆에 이런 식으로 아주 귀찮게 뭐 좌표계랑 길이랑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렉토 뷰라고 아주 귀찮단 말이죠. 인미터도 마찬가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동적 입력이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릴 때 어떻게든 똑같이 뭐 각도 보이고 뭐 길이 보이고 아주 이제 귀찮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체크를 해지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라인을 그릴 때 아무것도 안 나고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한 항목이 있는데 현재 제가 체크한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자동 투영을 하면 왜 체크를 하냐면 우리가 스케치를 한 다음 돌출 같은 작업을 했죠. 그 돌출면에 다시 스케치를 잡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자동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투영되면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특히는 뭐 스포기어 모델링 같은 학생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3D 평면에 스케치를 했는데 자동 투영이 안 돼요 이러신 학생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분들은 옵션 설정 강좌를 잘 안 보고 자동 투영을 체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학생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D면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돌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면이 안 잡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현재 이 선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선으로 되어 있죠. 구성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안 잡힙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 설정에서 뭘 건드렸냐? 구성 형상으로 객체 투영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버리면 자동 투영되는 선이 이제 구성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지해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스케치 평면 보기에서 부품 환경에서라고 있죠.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해제하면 3D 면을 잡고 스케치를 눌렀죠. 이런 식으로 근데 뷰가 전환이 안 되죠.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케치 평면을 정렬하실 분들은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 3D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맞게 정렬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뭐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부품 메뉴에 보시면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기본 값은 새 스케치 없음으로 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Y 평면의 스케치를 보통 사용을 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새 스케치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인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열었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 평면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평면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눌러야 돼요. 하지만 뭐 아래쪽에 보이시는 뭐 XY, YZ, XZ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 놓으면 인벤트에서 이런 식으로 새 파일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스케치 평면이 XY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접 잡는 게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새 스케치 없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뭐 저처럼 자동으로 잡혀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 이제 원하시는 평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키에 피처노드 이름 뒤에 확장 정보 표시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모형 트리에서 보면 내가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표시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한데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내가 뭐 물깎이를 몇 미리 넣고 구멍 가공을 얼마나 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정보 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립품 메뉴에 보시면 관계 이름 뒤에 구성요소 이름 표시, 그 다음에 원점의 첫 번째 구성요소 배치 및 구성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뭐 어셈블리는 제 포트폴리오 가장 들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셈블리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 안 하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체크 항목이 뜹니다. 여기서 상태 막대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 막대가 뭐냐면 현재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준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라고 나오죠. 이게 칸만 차지하지 망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좀 더 이제 인터페이스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문스텝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이시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인벤트 파일을 여러 개 열었을 때 문스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스텝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재 옆에 보이시는 여러분 모형 트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형 트리가 이런 식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모형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살아나요. 그리고 2022년 신부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 트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형 검색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모형 트리가 살아납니다. 이야, 얼마나 저 모형 트리가 없어졌을 때 살리는 옵션이 어디 있는지 사용자가 못 찾았으면 이렇게 추가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뭐다? 신부장이 최고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이 탐색막대, 선생님 저는 이 탐색막대가 없어졌어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여기 보시는 탐색막대 이런 식으로 체크가 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저는 이 뷰큐브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신 학생분들은 어떻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뷰큐브를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위쪽 인터페이스가 사라졌어요. 이런 학생분들도 있어요. 이건 위쪽에 보시면 이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당기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데 누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나와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이렇게 축소가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넥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죠. 오토데스크에서 설계 솔루션들은 거의 전부 다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위쪽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뭐 줄어든 데가지고 여러분 기능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요 위에 탭 메뉴들 있죠. 눌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축소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줄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집니다. 그럼 요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눌러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줄여버리면 이제 위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살아나고 원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보통 단축키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뭐 다 줄여버리고요. 인벤더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보다 기능이 좀 많은 편이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탐색막대에 보시면 인벤터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비주얼 스타일 메뉴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스타일 메뉴가 나오는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제 원하시는 여러분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여러분 이제 모서리로 음량 처리고요.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겠죠. 저 같은 경우 이 두 개의 비주얼 스타일을 단축키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단축키 같은 경우 위쪽에 도구틈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 설정 창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명령을 제가 뭐 단축키 1번으로 사용했다 그럼 1번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적용 누르시면 단축키가 적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벤더 같은 경우에 이제 오토캐드랑 달리 단축키 설정 방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왜냐면 2D에서 단축키 따로, 3D 명령에서 단축키 따로, 그리고 어셈블리 할 때 단축키 명령은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사용되는 단축키도 있는데 그 단축키가 겹쳐버리면 아예 실행이 안 돼버려요. 인벤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달리 단축키라는 캐다기보다 위쪽에 보시는 툴바 있죠. 툴바를 이렇게 눌러서 이제 아이콘으로 보통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벤터도 이제 원래 단축키도 있는데 버전업이 될 때 이제 얘네들이 단축키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손 동선에 편하게 인벤터 단축키를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명령을 겹쳐버리면 단축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해 가면서 변경을 해야 돼요.
정규 강의는 당연히 인벤트 기본 단축키와 아이콘만을 사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인벤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시험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실무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무자분들은 제 인벤트 단축키를 다운로드받아 사용 방법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목적이신 분들은 시험장에서는 미리 세트 단축키나 있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콘이나 인벤트 기본 단축키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단축키를 변경하신 분들은 시험장 강의에서 요안해 보시는 모든 키 재설정이라고 하죠. 이걸 누르시면 단축키가 초기화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인벤트를 재설정을 하든지 단축키는 초기화가 돼요. 그래도 시험장을 가기 전에는 완벽하게 포맷하고 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좌에 보시면 쉽게 컴퓨터 포맷하는 강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벤트 2022 최신 버전 옵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버전업이 될 때마다 인터페이스 색상을 이제 보기 좋게 변경해 준다던가 사용자가 불편했던 점을 오토데스크에서 계속 개선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